오늘의 사연은 김정은의 숨겨진 암살 요원으로 명령을 수행하다 충격을 받고 한국으로 귀순하게 된 분의 이야기입니다. 철호 씨는 어렸을 때부터 김정은의 암살자로 길러져 왔을 만큼 그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의 명령이라면 가족과 자신의 목숨도 끊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령을 수행하며 김정은의 만행들을 모두 알게 되었고 결국 체제에 대한 분노가 심해진 그는 대규모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철호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성민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체 김정은의 비밀스러운 마지막 지령은 무엇이었는지 숨겨진 충격적인 실상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호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평양시장 구석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으로 일했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저는 김정은 장군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최측근이었으니까요. 그의 숨겨진 암살 요원이었죠. 그리고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장군님 한 분뿐이에요. 제 목숨은 오직 최고존엄의 것입니다. 이 말은 제 피부 속 깊이 새겨진 맹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뇌는 첫마디이자 제 존재 이유예요. 10살 때부터 특수교육을 받으며 장군님을 위해 준비된 도구로 자라왔죠.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벽한 암살자가 되었습니다. 장군님의 뜻이라면 제 부모 형제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군님께 드린 첫 맹세입니다. 실제로 5년 전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 고모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손 하나 떨리지 않았죠. 그날 밤 고모의 마지막 눈빛이 가끔 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순간의 나약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러한 충성심이 완전히 깨져버릴 것이라는 걸 말이죠. 매일 밤 11시, 저는 대동강변 산책로의 20번째 가로등 아래 서 있습니다. 이곳은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이자 순찰대의 순찰 경로에서 정확히 3분간의 공백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장군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장소죠. 먼저 주변을 3바퀴 돕니다. 미행자가 있는지,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1시가 되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희미한 전조등을 밝힌 채 나타납니다. 차가 멈추면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오고 암구호가 들려와요. 오늘 밤 대동강에 떴다는 별은 봤나? 저는 정해진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달만 보였습니다. 그러면 뒷좌석 문이 열리고 장군님께서 저를 부르시죠. 철호야. 그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듭니다. 차에 올라타면 블랙박스는 이미 꺼져 있고 방음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특수 제작된 실내에서 은밀한 지시가 시작됩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녹음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아요. 오직 제 기억 속에만 새겨질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집어버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대동강변에서의 접선을 마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는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어요. 특수 제작된 암호화 통신기에서 울리는 소리였죠. 이 전화기는 장군님과의 직통 연락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벽에 울린 적이 없었기에 저는 재빨리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아내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지만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말만 남기고 방을 나왔죠. 전화를 받자마자 장군님의 긴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철호야, 중대한 발견이다. 반역자들의 아성을 찾아냈다. 장군님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순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10년간 장군님을 모시면서 이런 어조는 처음이었죠. 호위총국 산하 비밀 특수부대에서 일이 터졌다. 내가 직접 들어가 확인해야 할 것 같구나. 장군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호위총국 산하의 극비 특수부대 내부에서 반체제 세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부대가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정찰총국 소속 특수요원으로 위장에 들어가라. 이미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했다. 장군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상용 가방을 꺼내고 장판 밑에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찼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했으니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익숙해진 일상이었지만 매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 장군님의 칼이 되었죠. 새벽 3시, 약속된 장소에서 정찰총국 특수요원 박중사의 신분증을 건네받았습니다. 완벽한 위조였어요. 증명사진 속 제 모습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찰총국 요원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리고 새벽 5시, 호위총국 특수부대 훈련소로 향하는 군용트럭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신분 설정을 점검했습니다. 정찰총국 특수작전과 박중사, 신의주 출신, 31세?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입에서는 박중사의 과거가 흘러나왔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첫 관문이 가장 중요했죠. 위조된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검문 병사의 직감을 속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정찰총국 박중사입니다. 호위총국 특수부대 파견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검문 병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통신기를 들었어요. 상황실입니다. 정찰총국 파견 인원 도착했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숨막히는 10초가 흘렀습니다. 통신기 너머에서 확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만약 서류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통신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박중사 통과시켜 주십시오.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부대 정문에서 다시 한번 삼엄한 검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신분증 검사와 함께 지문 확인까지 진행됐어요. 장군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주신 덕분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박중사 동무, 이쪽입니다. 훈련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내를 맡은 하사의 뒤를 따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군부대 같았지만 곳곳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와 경계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반적인 군부대보다 훨씬 삼엄한 경계태세였죠. 그리고 훈련장에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를 정확히 맞춰라. 우리의 목표는 뭐지? 교관으로 보이는 사람의 구령 소리가 울렸고 훈련병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독재자 김정은의 처단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반역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군님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었어요. 표창 던지기는 시작에 불과했죠. 훈련장 한쪽에는 김정은과 똑같은 체격과 외모를 가진 실리콘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번갈아가며 그 모형을 향해 특수 제작된 단검을 던지고 있었어요. 심장을 정확하게 노려라. 실전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교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단검이 모형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충성맹세 시간에는 살인자 김정은의 몰락을 위하여 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대원들은 장군님의 사진을 밟으며 맹세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사격 훈련장에는 김정은의 실물 크기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죠. 저격수들은 망원경을 통해 김정은의 머리를 조준하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암살 시뮬레이션실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공간에서 대원들은 실제 암살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어요. 김정은과 똑같은 체형의 배우를 고용해 실전 같은 연습을 하고 있었죠. 경호원들의 동선은 이렇다. 목표물이 앉는 의자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3.4m? 자세히 기억해둬라. 장군님, 제가 반드시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가슴속에서 맹세를 되뇌이며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첫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역적들의 소굴에서 그들과 똑같은 표정과 동작으로 하지만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경계심을 품은 채로요. 첫 훈련이 끝나고 배정받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철제 2층 침대가 놓인 좁은 방에는 이미 3명의 대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당연했습니다. 이런 비밀 조직에서 갑자기 나타난 낯선 정찰총국 요원을 반가워할 리 없으니까요. 박중사 동무, 위층 침대로 하지요. 맞은편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던 대원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특수부대의 적격 조장인 한민철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위층 침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마련된 저격 훈련장에서는 장군님의 모형을 향한 실전 저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목표물은 매일 아침 8시 15분, 이 벤치에 앉아 20분간 머무른다.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 0.3도 상방 조정, 거리는 378m. 한민철 동무, 쏴라. 쾅! 저격소총의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김정은의 모형 머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벽한 저격이다. 실전에서도 이렇게만 하면 된다. 강사의 말에 훈련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역적들을 모두 처단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느라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죠.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시간, 저는 의도적으로 한민철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그들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한동무, 오늘 저격은 정말 인상적이었소. 그런 실력은 어떻게 키웠나? 한민철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1000발씩 쏟아보면 자연이 는다오. 박중사 동무도 곧 익숙해질 거요. 오후 훈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대 뒤편에 만들어진 모의 도시에서는 노동당사 습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실제 크기로 재현된 건물들 사이로 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시간이다. 경비병 교대의 시간은 15분. 그 틈을 노려 1층 전기실부터 무력화한다. 통신실은 2분 내로 점령해야 한다. 그래야 지원군이 오지 못한다. 작전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수백 번은 연습한 듯한 동작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통신 차단 후에는 A조가 3층 집무실로, B조는 5층 회의실로 향한다. 목표물들은 한 명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저는 훈련 대형에 끼어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각 대원들의 얼굴을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처단해야 할 역적들이었으니까요. 한 명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라. 그 말은 제가 할 말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필기를 하며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역적 새끼들, 한 놈도 남김없이 처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저는 김정은에게 비밀 보고를 전송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기를 통해 그날 목격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죠. 장군님, 오늘도 역적들의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저격 훈련에서 특히 뛰어난 실력을 보이는 자는 한민철이라는 자입니다. 과거 호위총국 적격 교관 출신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로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이들은 노동당사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렇게 더 많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 그들의 조직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저를 동지로 받아들일수록 제가 알아내는 정보는 더욱 치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신념을 뒤집어버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간 훈련이 끝난 후 대원들과의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한민철이 가져온 독한 술을 돌려가며 마시는 동안 저는 여전히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듣게 된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박태성 동무는 오늘따라 왜 이리 술을 마시나? 보통 때는 한두 잔이면 그만두는데. 한민철의 무릎의 구석에 앉아있던 박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평소 과묵하고 진중했던 그의 모습과는 달랐죠. 오늘이 민지의 생일이오. 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지가 누구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올해 23이 되었을 나이요. 박태성은 주머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야금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름다운 여학생의 모습이었어요. 3년 전 오늘 민지는 김정은의 술자리에 끌려갔습니다. 그날도 민지는 평양음악대학 연습실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소.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호위총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은 끌려가기 전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거기서 급하게 쪽지를 써서 친구에게 맡겼다고 해요. 오빠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곧 돌아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술병을 거칠게 들이켰어요. 일주일 뒤 민지의 교복과 가야금만 돌아왔소.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항의라도 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거라고 협박당했죠. 어머니는 그 충격에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셨고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장군님의 술자리, 저도 몇 번 경호를 섰던 자리였죠. 그때마다 젊은 여성들이 불려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장군님의 뜻이니까 그저 그런 것이라고. 동생의 생일마다 전 이렇게 술을 마십니다. 취하면 가끔 민지가 돌아온 것 같거든요. 웃으면서 오빠하고 부르는 것 같아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소. 조용히 있던 또 다른 대원 김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우리 아버지는 공개 처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소. 제목은 외국 영화를 시청한 반동분자.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김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평양 방직 공장의 기술자였소.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계셨는데 공장 뒤편에서 비명 소리를 들으셨다고 해요. 가보니 여공들이 차에 실려가고 있었대요. 최고존엄의 별장으로 끌려가는 걸 본 거죠. 아버지는 그걸 참지 못하셨소. 다음 날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 새벽에 보위부가 들이닥쳤어요. 아버지를 반동분자로 몰아 끌고 갔죠. 김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형장에서 아버지는 당당하셨소.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다를 외치셨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실성하셨고 여동생은 자살했습니다. 18살이었는데 한 명의 입이 열릴 때마다 더 처절한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젊은 아내를 잃은 대원, 어린 동생을 잃은 대원, 부모를 잃은 대원.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존엄, 장군님, 제가 절대적 충성을 바쳐온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를 위해 모였소. 한민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소. 이건 복수를 넘어선 정의를 위한 싸움이오. 이제는 이 잔혹한 폭정을 끝내야 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난 10년간 제가 처형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처형했던 대학 교수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난 무고하다. 내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말한 것뿐이다. 처형 직전까지 그가 외쳤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장군님의 명령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걸세. 우리가 어떤 괴물을 섬기고 있는지. 그때가 오면 자네의 양심이 자네를 심판할 걸세. 그의 마지막 말이 예언처럼 현실이 되어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미안하다. 오빠가 미안하다. 오빠가 지키지 못해서. 그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군님의 차가운 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그 냉철했던 암살자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창백한 안색, 그리고 무엇보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제 목숨은 오직 최고존엄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되뇌이던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장군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따랐던 그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완벽했던 칼이 아니었습니다. 금이 가고 무뎌진 칼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칼은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주인을 섬겨왔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중사 동무, 오늘은 문서보관소 경계 근무다. 아침 점호 시간에 받은 명령이었어요. 문서보관소, 그곳은 특수부대의 모든 기밀문서가 보관된 장소였습니다. 평소에는 엄중한 경비가 서 있어 접근조차 어려웠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경비를 서게 된 거죠. 밤 11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평소처럼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건물 주변을 서성였어요. 3분간의 교대 시간, 그 짧은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문서보관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류 보관함을 하나씩 뒤지며 최근 5년간의 특별 지시 문서들을 찾아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처리 보고서, 1급 기밀, 김민지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대상자 김민지, 평양음악대학 가야금 전공 3학년생, 최고존엄의 별장 초청에 불응하는 태도 보임, 처단 결정, 집행, 당일 23시, 별장 지하실. 문서를 읽으며 저는 제 손이 덜덜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김정은이 저를 불렀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오늘 밤 지하실에서 기다려라. 처리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민지였던 거예요. 싫어요. 절대 싫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처형 직전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소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던 그 소녀가 바로 민지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민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어요. 아니, 제가 직접 그 순간을 만들었던 거죠. 이건 말도 안 돼.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문서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급 처리 보고서, 특별 지시 사항 대상자 김정수 54세, 평양방직공장 기술주임 사유, 최고존엄 별장 내 동양 누설 위험 처리 시각, 2021년 4월 15일 23시 장소, 제7호 처형장 결과, 처단 완료. 김영호의 아버지, 그날 비가 내렸었죠. 제7호 처형장에서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를 외치던 그 음성이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제가 장군님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4월 15일자 특별 지시. 그게 바로 이 건이었던 겁니다. 문서들을 더 뒤져볼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형했던 대학 교수는 단지 기근의 실상을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죽었고, 평양중앙병원 의사는 장군님의 별장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어요. 모든 문서는 최고존엄 직속 조직에 의해 처리됨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날짜와 시간 모두 제가 장군님께 호출받았던 순간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세면대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게 저입니까?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가. 옆방에서는 여전히 박태성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이제는 그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겠지요. 그날 밤
장군님께 보내야 할 정기 보고서를 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모든 것을 상세히 보고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장군님, 아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대원들의 일상적인 훈련이 계속되고 있으며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장군님께 거짓 보고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내용은 물론 대원들의 증언도 모두 숨겼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장군님의 명령을 거역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수행해왔던 임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죠.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거짓 보고서를 썼습니다. 특별한 동향 없음, 일상적인 훈련 지속, 특이사항 없음. 장군님께 드리는 보고서는 점점 더 짧아졌고 형식적으로 변해갔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처형했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 중에는 민지도 있었고 김영호의 아버지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것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다시는 그 무지했던 충성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군님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한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특수 제작된 암호화 통신기가 울렸습니다. 장군님의 전화였어요. 평소와 다른 묘하게 날카로운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철호야, 내 아내가 요즘 시장에서 수상한 발언을 한다던데?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건지, 그리고 누가 그런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한 경고였어요. 장군님의 의심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죠. 아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십니까? 쌀값이 오른 것에 대해 불평을 했다더군. 체제에 대한 불만도 섞여 있었다고 하던데. 장군님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했어요. 장군님, 그건 아마 장마당의 흔한 푸념이었을 겁니다. 제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단속해라. 아내는 물론이고 내 딸도 잘 보살펴야 할 거야. 7살이라고 했던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창틀을 붙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창밖을 보니 건물 건너편에서 낯선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감시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 저녁 부대 훈련이 끝난 후 박태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중사 동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태성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를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가족이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소. 이 말에 태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따라오시오. 그는 저를 부대 뒤편 사각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민철과 김영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우린 이미 알고 있었소. 한민철이 말했습니다. 당신 집 주변에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된 것을 우리 정보망이 포착했소. 그들은 이미 제 가족의 신변을 은밀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태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직접 박중사 동무의 가족을 보호하겠소. 민지를, 내 동생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겠소. 태성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 제가 그의 동생을 처형했다는 진실을 언젠가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민철이 지도를 펼쳤어요. 이미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워두었소. 국경을 넘기 위한 3개의 루트를 확보했고 중국 측 브로커와도 접촉했어. 그는 지도에 표시된 경로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단둥으로 가는 루트, 투먼을 거치는 루트, 그리고 해산을 통과하는 루트. 각각의 장단점이 꼼꼼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이건 린샤오 브로커가 보내온 사진이요. 김용호가 흐릿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강 건너 중국 쪽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미 수십 명의 탈북자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갔소. 신뢰할 만한 인물이요.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부대원들의 전투 경험과 침투 기술을 활용해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과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해두었더군요. 86명. 우리 부대원과 가족들 전부를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제 통신기가 다시 울렸어요. 발신자는 장군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철호야, 오늘 정기 보고가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장군님. 지금 바로. 아니, 이제 보고는 필요 없다. 장군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방금 재미있는 첩보를 받았거든. 너희 부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데? 특히 내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짐을 싸고 있다던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곧 호위총국 검열대가 갈 거야.
너희 부대의 모든 것을 조사할 예정이니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잘 단속해두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대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시간이 없소. 한민철이 말했습니다. 호위총국이 오기 전에.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비상벨 소리가 울렸어요. 비상, 비상. 전 부대원 집합. 호위총국 검열대 도착. 창밖으로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걸까요? 태성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소. 그때 확성기에서 다시 한번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리는 순간 제 통신기로 장군님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호야, 모든 게 밝혀졌다. 특수부대원 전원을 처형하라. 이건 최후의 명령이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장군님의 칼이 아니었으니까요. 박중사 동무,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태성이 긴박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가족을 먼저 구하러 가겠소. 1시간 후에 3번 집결지에서 만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했던 계획을 앞당겨 실행하는 것뿐이었어요. 한민철은 다른 대원들을 지휘해 호위총국을 지연시키기로 했고, 김영호는 국경 쪽 정찰을 맡았습니다. 먼저 제 가족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은 이미 보위부 요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거예요.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죠. 다행히 제게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골목 어귀에서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성이 이미 제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와 있었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지만 감정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게. 알아요. 성미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만두기로 한 거죠? 아내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둘러 3번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 86명,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된 큰 규모였습니다. 추격조가 출발했습니다. 무전이 울렸어요. 10분 안에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트럭에 나눠 탔어요.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뒤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은 그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출발! 트럭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길은 그나마 수월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위조 통행증이 효과를 발휘했죠. 하지만 곧 추격조가 따라붙었습니다. 뒤에서 차량 3대가 접근 중입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추격조의 저격수들이 타이어를 노리고 있었죠. 뒤에서는 한민철이 이끄는 어모조가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박중사 동무, 왼쪽 산길로 틀어요. 태성의 외침에 따라 핸들을 꺾었습니다. 미리 답사해둔 샛길이었어요. 추격조의 차량은 이런 좁은 산길을 달리기에는 너무 컸죠. 저기 앞에 압록강이 보입니다. 김영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강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앞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쳤습니다. 국경경비대였어요. 모두 차량에서 내려 숲으로. 한민철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준비된 고무보트는 2km 아래에 있어. 우리는 재빨리 차량을 버리고 숲으로 몸을 숨겼어요. 어둠 속에서 86명의 인원이 움직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어 속도를 낼 수 없었죠. 철호 씨, 성미영이 저를 불렀어요. 우리 때문에 다른 분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성이 다가왔어요. 형수님, 우린 한 가족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우리 딸을 업어주었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각자 노인과 아이들을 도왔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 처형했겠죠. 하지만 지금 이들은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침내 고무보트가 있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린샤오의 신호등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발견했다. 저기다. 국경경비대의 확성기 소리가 울렸고 곧이어 총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이들과 노인들부터. 한민철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저들을 막겠소. 숨막히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보트에 인원을 태우고 강을 건너고 다시 돌아와 또 다른 인원을 태우는 작업이 반복되었어요. 매번 총알이 빗발쳤지만 다행히 희생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보트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저 땅에서 보낸 35년의 세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국 방콕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86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다는 게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캠프에서의 생활은 고달팠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였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 후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보기관에서는 우리가 가진 북한 최고위층의 비밀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장군님의 모든 정보가 그들에겐 금광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한에 도착해 저희 정체와 만행들을 그들에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했죠. 물론 그렇다고 저희 죄가 씻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모두의 눈에서는 분노와 증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특수부대원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창가 자리였어요. 한민철은 대학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김영호는 탈북자 지원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무술 도장을 열었더군요. 태성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갑시다.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의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민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일기를 쓸 때면 장군님의 칼이었던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차가운 도구로 존재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버지, 이제 가요. 피아노 수업 시간이에요. 딸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사는 그림자가 아닌 하나의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칼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사람의 인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진정한 빛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자유를 전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압니다. 언젠가 우리가 흘린 이 작은 빛이 그곳의 어둠을 밝히는 큰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